안녕하세요. 혹시 형제가 있으시다면 경제력 때문에 무시하거나 혹은 무시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언니와 남동생이 있지만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끼리도 경제력의 차이가 생기면 사이가 멀어진다는 걸 결혼하고 알았죠. 남편은 형이 한 명 있는데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멸시와 비난뿐이었죠. 그 이유는 남편의 연봉이 적다는 것이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제끼리 그런 문제로 이렇게 무시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형제 간 우애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주버님은 제 남편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저에게도 함부로 하셨는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결국 큰 소리치고 후회하는 건 형님네 부부였습니다. 저는 사람 좋은 거 그거 하나 보고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고졸에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소개로 만나고 난 이후 남편이 참 한결같았고 겸손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잘했죠. 사귀기로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묻고는 초코 아이스크림을 사서 대문에 걸어놓고 가거나 길을 가다가 제 신발끈이 풀려 있는 걸 보면 누가 보든 말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묶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싼 선물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기념일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으며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가족도 이런 남편을 보고는 진국이라 할 정도였고 저 역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아주버님과 형님을 처음 봤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주버님은 세상 좋은 분인 줄 알았고 형님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형님은 결혼하면 잘 지내보자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댁은 어머님이 안 계시고 아버님만 계시다 보니 형님이 더 잘 챙겨주겠다며 걱정 말라고 하기도 하셨어요. 특히 어머님이 안 계시니 시집살이 그런 것도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정작 본인이 시어머니도 아닌데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들어보시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결혼 전에는 잘 몰랐지만 결혼하고 보니 남편과 아주버님은 사이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서로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버님의 일방적인 무시였습니다. 그런 모습은 제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나이차가 좀 있다 보니 남편이 어려워하는 게 제 눈에도 보였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자기 동생인데 제 앞에서까지 무시할 때면 너무 화가 났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을 쏘아붙이거나 심부름을 시키고 머슴 부리듯 했는데 말투도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결혼 초 남편과 퇴근하고 밖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남편한테 일을 시키더라고요. 형,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바뀐대. 형이 내일 모레 지방에 좀 가야 하는데 KTX 타야 하니까 표 좀 알아봐. 아, 그래? 어디로 가는데? 지역은 부산이고 시간은 아침 10시 반. 알았어. 집에 들어가서 알아볼게. 야, 뭘 집에 가서 알아봐. 지금 보고 바로 연락 줘. 알았어. 아주버님이셔? 어, 무슨 일인데? 나 잠깐 뭐 좀 봐야 돼. 먼저 먹어? 뭔데 그래? 형이 부산 가야 한다고 표 좀 알아봐 달래. 뭐? 그런 건 아주버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당신한테 시켜? 뭐 어려운 일인가. 내가 잠깐 보면 되는 건데. 저는 남편 말대로
이 정도 부탁이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이번엔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형, 왜?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여기 올림픽대로인데 차가 너무 막히네. 안 막히는 도로 어디 있는지 좀 확인해봐. 전화를 끊은 남편은 갑자기 컴퓨터를 켜더니 교통 사이트를 열어서는 여기저기 살폈습니다. 여보,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형이 지금 집에 가는데 차가 좀 막히나 봐. 나보고 교통 상황 좀 알려달래서. 그리고는 남편이 바로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어 어느 도로로 가면 나은지 알려주더라고요. 아니, 아주버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직접 알아보든가. 요즘 내비로 검색하면 다 알려주는데 자는 시간에 전화해서는 뭐 하는 거야? 아니면 형님한테 물어보든가. 형님 애들 봐야 하니까 바쁘시겠지.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닌데 뭘 그래. 결혼 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나도 있는데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건 실례 아니야? 자기가 왜 화를 내. 그냥 이해해 주라. 얼른 자자. 나 너무 졸리다.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라고는 아버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뿐이니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앞에서 제가 아주버님 흉을 본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잘하면 아주버님도 남편에게 더는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기본적인 도리는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주버님 생신 때 선물은 물론 용돈에 외식까지 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은 따로 혼자 살고 계셨는데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으셔서 일하지 않고 취미를 즐기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 아버님께 형님은 정말 잘했는데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은 그런 형님네 부부를 좋아하셨는데 그렇다고 저희 부부와 차별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형님보다 저를 더 챙겨주실 때가 많았죠. 그래서 형님이 저를 더 싫어하나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사 때문에 아버님 댁으로 갔는데 아파트 평수가 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들 다 모일 정도는 되었고 방도 3개여서 명절에는 온 가족이 작아올 수도 있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해서 입덧이 정말 심했었는데 그동안 회사도 쉬고 집에만 있다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제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원래부터 술, 담배를 안 했는데 몸에 안 좋은 건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제가 임신 중일 때 음식에 대해서 더 조심할 정도였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저녁을 차리던 중 어디선가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가 싶어 거실 창문이 제일 크니 바로 닫았고 주방의 작은 창문까지 모두 닫았습니다. 그런데도 담배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저기요, 담배 냄새 안 나? 담배? 그러고 보니 냄새가 나네. 밖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런 것 같아서 창문 닫았거든? 그런데도 냄새가 진하네? 저는 속도 울렁거리고 해서 대체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건가 싶어 집안 여기저기 살피던 중이었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작은 방문이 닫혀 있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노크를 했죠. 안에 누구 있어요? 누구야? 아주버님이세요? 네, 재수씨, 왜요? 그러면서 바로 방문이 열렸는데 순간 담배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방 안에는 담배 연기도 있었는데요. 아주버님, 담배는 나가서 피우셔야죠. 재수씨, 담배 한 대 피운 거 가지고 그래요? 나갔다 오기 번거롭잖아요. 집에 조카들도 있고 저도 임신 중인데 나가서 피우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는요, 건우랑 진우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집에서 담배 피워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애들도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너무 유나 떨지 마세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애들도 있고 임산부도 있는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말이나 되나요? 일단 거실로 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아버님이 저를 보시더니 왜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저 아버님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요. 아직 입도 타는 거야? 많이 좋아졌는데 담배 냄새를 맡았더니 머리도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네요. 제 얼굴이 너무 창백했는지 아버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창문은 닫았어? 나 혼자 있을 땐 담배 냄새 안 났는데 아래층에서 피우나? 아까 작은 방에서 아주버님이 담배를 피웠어요.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바로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죠. 민호 너는 애 아빠면서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어? 거기다 우리 둘째 지금 임신 중인데 조심 좀 하지. 나가서 담배 피우고 들어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아주버님은 아버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시고는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출산을 했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남편을 닮아 너무 예뻤어요. 남편이 이목구비가 정말 뚜렷했거든요. 아버님도 그동안 손자만 둘이었다가 손녀가 태어나니 엄청 이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님네는 제가 애를 낳았는데도 아무 연락도 없으셨고 100일 때 집에서 간단히 상을 차려 시댁 식구를 초대해서 밥을 먹는데도 빈손으로 왔습니다. 물론 제가 선물을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조카들에게 때 되면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했는데 어쩜 아무것도 없이 오고 거기다 애를 낳았으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조용히 있다가 밥만 먹더라고요. 네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미역국도 해주고 조리도 해줬을 텐데 못 해줘서 미안하다.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받아. 애 옷이랑 필요한 거 사.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애 낳았을 때는 이런 거 안 주시더니 동서만 챙기시는 거예요? 형님은 이날 웃으면서 아버님께 얘기했지만 누가 봐도 전혀 기분 좋게 말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씁쓸한 표정이었죠. 너네도 줬잖아. 네 엄마가 준 거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그리고 너희는 돈도 잘 벌면서 뭘 이런 걸 바래. 내가 그동안 건우랑 진우 용돈 주고 옷 사주고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야? 지금 영어 학원비까지 주고 있는데 참 욕심도 많다. 욕심도 많아. 그러자 형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들려있던 돈 봉투만 빤히 쳐다봤죠. 저는 원래 의류회사 MD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야근은 많고 월급은 적다 보니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죠. 딸이 태어나고 애 키우느라 사업도 진 적이 없었는데 그러다 어린이집에 갈 시기가 되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저도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전하고 똑같이 형님네와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동서로서 기본은 하며 지냈습니다. 네, 형님. 어쩐 일이세요? 다른 건 아니고 금요일에 김장 좀 할까 하는데. 결혼 초에는 제가 일이 있어 김장을 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제가 임신을 해서 못 갔어요. 그리고 출산 후에는 애 키우느라 바빠서 못 갔는데 이번에는 같이 가서 김장하는 게 맞다 싶어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정에서는 김장을 할 때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하는데 시댁 김장은 좀 달랐어요. 형님이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갔더니 형님과 저 둘이서만 하는 김장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김치를 받아서 먹고 있어서 굳이 형님이 만든 김치를 받지 않아도 되었지만 형님은 김장하고 함께 나누자고 했어요. 형님네 집에 갔더니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이걸 언제 다 하셨어요? 힘드셨겠는데요? 누가 요즘 집에서 배추를 절여? 절인 배추 샀지. 아, 그러셨구나. 양념은 직접 하신 거죠? 그건 내가 했지.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양념으로 버무리기만 하면 되니까 금방 끝나겠다 싶었어요. 저는 김장하면 수육이니까 고기를 좀 사갔는데 냄비에 넣고 삶는 동안 형님하고 같이 김장을 했습니다. 동서, 김치통 챙겨왔지? 네, 2통 가져왔어요. 3통은 가져오라니까 왜 그것만 챙겼어? 아직 집에 김치가 많기도 하고 사실 친정에서 받은 김치가 집에 많기도 해서 많이 가져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늘 만든 거 아버님도 갖다 드리고 동선에 친정에도 좀 드리자. 친정은 괜찮아요. 엄마가 김장 이미 다 하셨거든요. 그래? 그래도 맛이라도 보시게 조금이라도 드려. 아, 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며 김장을 마치고는 통에 김치를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옮겨 담는 건 자기가 한다고 하길래 저는 고기가 잘 됐는지 보고 주변 정리를 했어요. 동서,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형님은 김치통을 들고는 어디론가 나갔는데 거실로 다시 나가보니 제가 가져갈 김치통은 없어 보였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배추 겉잎뿐이었어요. 좀 어이가 없었죠. 제가 가져간 김치통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 가져가고 말지 싶어 바닥을 닦으며 정리하고 있었는데 벌써 정리하고 있었네? 집 앞에 우리 친정 식구가 와가지고 김치 좀 주고 왔어. 네, 그럼 저 할 거 다 했는데 저는 이만 가볼게요. 좀 있으면 다민이 하원 시간도 돼서. 그래. 그런데 동서가 가져갈 김치가 없네? 됐어요. 집에 먹을 김치도 있어서요. 그런데 그때 형님이 제가 따라 모아놓은 배춧잎을 가리키며 그거라도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니요, 됐어요. 제가 고기 가져온 거 잘 익었으니까 아주버님하고 같이 드세요. 그럴래 그럼? 조심히 가. 솔직히 그동안 현님네 부부가 저희한테 한 걸 생각하면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처럼 김치로 싸대기라도 날리고 싶었어요. 여기에 다 적을 순 없지만 아주버님이나 형님이나 저와 남편을 무시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도 많고 형님이니 그냥 도와드렸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형님은 제가 현관을 나서려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같이 화를 내주더라고요. 자기가 참고 오길 잘했어. 그런데 자기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참기만 해? 아무리 아주버님하고 자기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그래도 형이잖아. 나만 참으면 조용한데 매번 따지고 들면 우리 집이 조용하겠어? 나도 몰라서 참고 당하는 건 아니야. 형하고 형수가 저러는 거 난들 좋겠냐고. 그러면서 남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솔직히 형이 좀 짠해. 안쓰럽기도 하고. 뭐? 어디가 짜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형한테 기대가 정말 컸어. 첫째니까. 나는 그때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좀 커서 알았지. 내가 6살 때인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형은 그때 중3이었을 거야. 곧 고등학생 되니까 집에서 공부를 엄청나게 시켜더라고. 학교에서 시험 보고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 아버지한테 크게 혼났지. 그리고 학원도 많이 다녔는데 아침에 형이 학교 간다고 하면 저녁 늦게나 돼서 들어오곤 했어. 나는 그때 자고 있으니까 형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였고. 그렇게 공부한 덕에 형은 명문대 들어갔는데 형 성격이 안 좋게 변하니까 아버지가 나는 그렇게 공부를 안 시키시더라.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셨어. 어쨌든 결론만 보면 형은 명문대 나고 잘 풀린 케이스지. 그래도 형 입장에서는 죽어라 공부하고 부모님 눈치 보며 살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이 편하게 산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좋게 보이겠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남편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남편 탓도 아닌데 정도가 심해서 아주버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첫째를 낳고 사업이 조금씩 잘 되면서 둘째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한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나 저나 둘째를 바랐어요. 그런데 시댁에 갔을 때 형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서는 둘째 안 가져? 아직 다민이가 어리기도 하고 상황 좀 보고요. 그랬더니 형님이 둘째 터울을 알아서 정하는 겁니다. 내가 연년생으로 애들을 키웠더니 너무 힘들었거든. 애들은 터울이 좀 있어야 해. 4살 터울에 맞게 애를 가져.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 계획은 남편하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내가 생각해서 말해주는데 그냥 내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말해? 첫째야, 둘째가 애를 갖든 말든 뭘 그렇게 신경 쓰냐? 네 애들이나 신경 써. 아이 참. 아버님은 웃으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화내듯 말씀하신 것도 아니다 보니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하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내심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다같이 주차장으로 갔는데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쌍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봐요, 재수 씨. 앞으로 아버지 앞에서 말 조심해요.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윗사람인데 그렇게 면박을 주면 되겠어요? 저는 어이없어서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형, 우리 아내가 틀린 말 한 건 없잖아. 자녀 계획은 우리가 알아서 세운다고 한 게 틀린 말이야? 형수님이야말로 말 조심해 주세요. 애를 낳고 안 낳고는 저희가 정할 문제인데 제가 형수님한테 셋째 언제 낳으면 좋겠다면서 조언이랍시고 말하면 좋으시겠어요? 아니, 뭐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형님네 부부는 아주 기막혀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딸과 함께 바로 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여보, 아까 왜 그랬어? 평소엔 잘만 참더니? 그럼 자기한테 그러는 거 보고도 참으란 말이야? 언제나 안 참았어? 나도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 남편인데 아까 그건 형이 선을 넘은 거잖아. 그래, 잘했어. 집에 도착 후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형님은 화가 안 풀렸는지 그날 저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도 안 받았고 답장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버님 전화를 받고는 혼자서 아버님 댁을 찾았습니다. 둘째야, 너 바쁘냐? 괜찮아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 다른 게 아니라 김치 좀 주문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돈은 주마. 갑자기 김치는 왜요? 다 드셨어요? 아버님은 그동안 형님이 만든 김치를 드셨는데 갓 담은 김치를 먹을 만한 게 이제 익으면 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형님 김치는 입에 맞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저는 저만 입에 안 맞는다 생각했는데 아버님도 저와 비슷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치를 사기보다 일단 친정에서 받아온 김장김치를 싸서 갔습니다. 이것도 입에 안 맞으시면 주문할 생각이었어요. 항상 혼자서 밥을 차려 드시는 아버님이신데 저는 간 김에 오랜만에 저녁상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니, 이 김치 사온 거야? 친정에서 받아온 김치인데 별로세요? 아니다. 아주 맛있다. 다행이에요. 집에 좀 넉넉하게 있으니까 제가 좀 더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거 가져가. 됐어요, 아버님. 사온 것도 아닌데. 그래도 공짜로 얻어먹기 그래서 그래. 뒀다가 아버님 필요한 곳에 쓰세요. 저 그럼 가볼게요. 저는 다음 날
김치를 좀 더 챙겨서 아버님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입에 맞으신지 잘 드시는 모습을 보고 괜히 흐뭇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버님 생신날이라 온 가족이 다 모이게 되었는데요. 사실 형님과 아주버님을 생각하면 빠지고 싶었지만 아버님 생신이니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괜히 나가서 외식하지 말고 집에서 간단히 밥을 먹자고 하셔서 형님과 제가 같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형님이 국이랑 밥을 벗어 상 위에 두고 제가 반찬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여보, 이거 저번엔 당신이 담근 김치야? 맞아. 맛있지? 오, 맛있다. 근데 우리 집에서 먹던 맛이랑은 좀 다른데? 아버지네 김치가 왜 더 맛있지? 뭐? 똑같은 김치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양념이 달라. 그 김치 둘째 내가 가져온 거다. 네가 먹어도 맛있냐? 네? 동서가요? 아버님, 제가 저번에 김치 많이 드렸는데 그걸 벌써 다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은 냉장고로 가서 열어보고는 김치통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직 김치 많이 남아있는데. 너한테는 미안하다만 둘째가 가져온 김치가 내 입에 맞는구나. 내가 다른 반찬은 없어도 김치 없으면 안 되는 거 너도 알지 않냐? 아, 네. 그 일로 형님은 저한테 또 난리를 쳤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저를 붙잡아 세우더니 막말을 했죠. 동서, 나한테 말도 없이 김치를 왜 바꿔치기 했어? 형님, 바꿔치기라뇨? 대입장 곤란하게 할 거야? 저번부터 왜 그래? 제가 뭘요? 아버님이 김치 새로 주문해달라고 하셔서 파는 김치보다 그래도 만든 게 낫지 싶어 엄마 김치 가져가 본 건데 다행히 입에 맞으신다고 해서 드린 거예요. 제가 할 말을 똑바로 하니까 형님은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님네는 별거 아닌 일로 트집을 잡아 저희를 무시하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사이는 더 나빠졌습니다. 집안 모임 때 한자리에 모여도 서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고 저는 형님이 인사를 안 받아주더라도 나중에 이걸로 트집 잡힐까 싶어 끝까지 인사했죠. 그러면 형님은 또 아버님께 한 소리 들어야 했습니다. 첫째 너는 둘째가 인사하는데 왜 안 받아? 에? 아버님, 제가 못 봤어요. 못 보긴 얼굴 똑바로 보고 인사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형님은 얼굴에 기분 나쁜 게 다 보였고 저한테 틱틱거렸지만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조카들하고 놀고 있던 딸이 저에게 오더니 이러더라고요. 엄마, 오빠가 나 때렸어. 뭐? 건우 오빠가 내 머리 때렸다고. 놀다가 장난으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주먹으로 아프게 때렸다니까. 그래서 저는 방으로 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혼날 생각은 없었고 혹시나 장난이었다면 조심해달라고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바로 와서는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 다민이가 머리를 주먹으로 맞았다고 하고 제가 손으로 만져보니 혹이 났어요. 우리 아들은 안 그랬다고 하잖아. 원래 애들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하는 거 몰라? 증거가 없으니 저도 더는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놀다 보면 다치기도 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 싶었고요. 그런데 집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이번엔 딸이 지갑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잘 찾아봐. 주머니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없어. 그 안에 할아버지가 준 용돈도 들어있는데. 지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딸이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의 파우치였어요. 아끼는 물건이다 보니 더 속상해했는데 저는 똑같은 걸 또 사주겠다고 달래고는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저에게
오빠가 가져간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좀 함부로 의심하기 조심스러워서 저는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말을 들은 형님은 아니, 다민이 넌 왜 사람을 함부로 의심해? 네가 봤어? 우리 아들이 네 지갑 가져간 거? 동서, 애한테 교육 좀 똑바로 시켜야겠다. 나중에 학교 가서도 친구 함부로 의심하면 이거 문제 커진다고. 저도 괜히 조카가 의심받는 게 싫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글쎄 조카 잠바 주머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딸 지갑은 형광색이라 눈에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걸 말해야 할지 그러다 조카가 상처받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일단 조용히 넘어가고 집에 가서 따로 형님하고 통화해야겠다 하던 중에 갑자기 남편이 조카에게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조카가 용돈을 받으려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자 딸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저거 내 지갑. 정말이네? 다민이 지갑이네. 내 말 맞지? 오빠가 가져간 거. 그러자 조카는 형님 뒤로 숨더니 왜요? 뭐가요? 건우야, 실수로 가져간 것만 몰랐다고 하면 되는 거야. 아씨, 제가 뭘요? 저는 더 말해봤자 분위기만 이상해질 것 같아 그냥 집에 가려고 애부터 차에 태웠는데 형님이 제 쪽으로 다가와서는 야, 너 그만 까불어? 네? 형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야라니요. 아무리 그래도 호칭을 쓰셔야죠. 네가 뭔데 우리 귀한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날 주차장에서 좀 싸움이 있었습니다. 형님은 평소와 달리 제 몸까지 건드리면서 말하니까 남편은 못 참고 형님한테 뭐라고 했죠. 거기다 아주버님은 남편한테 뭐라고 하니 주차장이 시끄러워졌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쳐다보니까 저희 가족은 상황을 대충 수습하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말이 수습이지 남편과 아주버님을 말리느라 애 좀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형님네 가족은 저희 부부를 대하는 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시댁은 잘 안 가려고 했어요. 아버님도 따로 만났고요. 아무리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도 자기 동생인데 고졸의 연봉도 고작 3천이라고 무시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제 남동생도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며 잘 나가지만 단 한 번도 저와 언니를 무시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 형님네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조금씩 잘 풀렸는데 형님이 무시할 때마다 더 일을 악물고 열심히 일했어요. 제 이름을 걸고 의류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예쁘고 질 좋은 옷을 사입해서 팔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골라온 옷들은 코디도 좋고 두루두루 입기 좋은 스타일이라 그런지 구매자가 많았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직접 디자인한 의류를 제작해서 판매했습니다. SNS로 직접 제작한 의류를 입고 찍은 사진을 몇 장 올렸는데 댓글로 어떻게 구입할 수 있냐는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반응이 엄청났죠. 정말 사업 초기와 다르게 매출액이 10배 이상 늘기 시작했고 저는 전보다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과 대학 CC로 오래 만나다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결혼 후 전업주부로 쭉 지냈습니다. 아주버님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외벌이로도 충분했겠죠. 그런 형님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 되는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저는 형님네와 따로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았는데요. 어느 날 형님이 엄청 신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동서, 잘 지내? 어쩜 그렇게 문자 한 통 없어? 네, 형님. 제가 그동안 좀 바빴어요. 뭐 하는데 그렇게 바빠? 회사도 그만뒀잖아. 아, 무슨 사업한다고 하다니 그것 때문에 바빠? 돈은 좀 버는 거야? 돈이야 벌죠.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 그냥 뭐하고 사나 싶어서 전화했어. 그런데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이요? 우리 남편 이번에 연봉 1억으로 올랐잖아. 아, 그러세요. 서방님은 아직 연봉 3천이지. 3천에서 좀 올랐어요. 올라봤자 얼마나 된다고. 중소기업은 잘해도 5천 되기 힘들다며. 동서는 삼시세끼 먹고 살기도 힘들겠는데? 저희 가족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푹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동서, 지금 뭐야? 내 말이 비웃은 거야? 아, 죄송해요, 형님.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서. 뭐? 저 형님, 제가 지금 좀 바빠서 이만 전화를 끊어야겠어요. 다음에 또 통화해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주버님 연봉이 1억이면 제가 부러워하고 배 아파할 줄 알았나 본데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제가 사업이 잘 안 될 때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충분히 잘 살았고 이제는 제가 사업으로 버는 돈이 남편 연봉의 몇 배가 되다 보니 연봉 1억에 부러워할 제가 아니었죠. 제가 별 반응이 없으니 형님은 뭐가 또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마침 일을 마치고 딸을 하원시켜서 집에서 저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동서. 형님, 아까 통화했는데 또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반찬 좀 해왔어. 이거 주려고. 반찬이야, 저도 많은데. 암튼 잘 먹을게요. 그런데 여기서 사는 거 괜찮아? 뭐가요? 집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말이야. 다민이도 크면 방도 하나 마련해줘야 하는데. 방은 지금도 있는데요, 뭘. 엄마, 우리 집 또 있잖아. 내 방 엄청 크고. 뭐? 다민아, 집이 또 있다니? 우리 이사 가요. 엄마, 우리 언제 이사 간댔지? 우리 다음 달 12일에 이사 가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로 이사 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는 건데. 여의도요. K 아파트 아시죠? 뭐? 거기 분양받은 거야? 네, 당첨됐었는데 말씀 안 드려서 모르셨구나. 돈은? 당첨이야 운 좋게 됐다 쳐. 거기 집값 엄청 비싼데 혹시 대출 받았어? 대출이라뇨, 다 완납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눈이 동그래지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 남편이 연봉 1억 됐다고 하니까 괜히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제가 딸 앞에서 왜 거짓말을 해요? 형님은 건우 진우 앞에서 그러시나 보네요? 말장난 하지 말고. 그럼 내일이라도 같이 보러 가실래요? 처전 점검도 다 마쳤는데. 형님은 제 말이 너무 궁금했는지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저 동서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형님, 저 다민이 아침 먹이고 등원시켜야 하는데. 그래 기다릴게. 천천히 해. 그렇게 저는 평소대로 남편 출근 후 딸을 씻기고 밥 먹이고 등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에 다시 와서 집 정리 좀 하고는 출근하려고 화장을 했죠. 아니 집 보여준다고 해놓고 화장을 하고 있어? 저도 출근해야죠. 회사 가서 화장하기 좀 그래요. 직원들도 있는데. 뭐 직원? 자기 회사에 직원도 있어? 그럼요. 혼자 사업을 어떻게 해요. 다 했다. 이제 가요, 형님. 그렇게 저는 다음 달 입주할 새 아파트로 형님과 함께 갔고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까지 보여주었습니다. 40평대였고 기사에도 나올 만큼 괜찮게 지어진 아파트였어요. 20평대 구축 아파트에 살다가 40평대에서 살 생각을 하니 보기만 해도 신났는데 형님 표정은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형님 집이 33평 맞죠? 그런데 돈이 어디서 났어? 혹시 아버님이 주신 건 아니겠지? 형님, 저랑 남편이 번 돈으로 샀어요. 형님은 배가 아팠는지 먼저 가보겠다며 돌아갔고 저는 그런 형님을 보며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지만 그동안 형님하고 아주버님이 무시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좋은 집을 마련했으니 저는 정말 뿌듯했거든요. 그동안 형님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로 전화해서 저한테 자랑을 하려나 연락을 기다렸는데도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특유의 잘난 척하는 형님의 목소리가 듣기 싫었는데 그 목소리를 안 듣고 사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드디어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축하한다며 냉장고를 한 대 선물로 사주셨고 친정에서도 선물로 여러 가전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네요. 하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 후 뭔가 전보다 더 일이 잘 풀렸어요. 이미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매출액이 급격히 늘어서 직원 수도 늘고 사무실 이전도 하게 되었죠. 작은 사무실에 공장만 운영했었는데 실제 매장도 오픈하게 되면서 온라인으로만 보고 사던 손님들이 매장에 와서 직접 보고 사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님을 보고 난 후 정확히 5개월이 지난 후였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도 통 연락이 없었는데 이번엔 무슨 일로 전화를 했나 싶어 받았습니다. 동서, 잘 지내? 그럼요. 요즘 너무 잘 지내죠. 저희 이사한 건 아시죠? 그럼 알지. 아버님한테 들었어. 그런데 동서는 회사 잘 된다며.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요? 아버님이 동선이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네? 아버님이요? 형님이 이날 저에게 전화를 한 건 뭔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저한테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쩐지 전화 받았을 때부터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해서는 회사에 자리 하나 없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해보라 했다는 겁니다. 연봉 1억이라면서 회사를 왜 그만둬요? 그렇게 됐어. 그런데 어쩌죠? 아주버님이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내가 할 일은 있을까? 글쎄요. 물류창고에서 물건 정리할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아니면 박스 포장이요. 해보실래요? 뭐라고? 아이씨,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보다 형님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시켜? 전화는 내가 바보다. 끊어! 그러더니 형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님 성격상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여보, 오늘도 많이 바빴어? 얼마 전에 신상 나온 것 때문에 주문이 늘었어. 그래서 오늘도 직원들하고 같이 택배 포장했지. 자기는 오늘 회사 어땠어? 나야 똑같지 뭐. 주말에는 나도 가서 같이 할게. 힘든데 뭐하러. 참, 형님한테 전화 왔었어. 아주머니 회사 그만두셨다는데 당신 들었어?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연봉 1억이면 회사 그만두기 아까울 텐데 왜 그만두셨지? 그만둔 거 아니야. 그럼? 형 잘렸대. 뭐라고? 아니 왜? 나도 말하기 좀 그런데 뒷돈을 받았다나 봐. 뒷돈? 요즘도 그런 게 있어? 거래처에서 뒷돈 받으면서 거래 유지 시켜준다고 했나 봐. 월급에 그 돈까지 합치니까 연봉 1억 정도 되는 거였고. 그럼 진짜 연봉 1억도 아니었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앞에서 자랑을 한 거였어? 한동안 아주버님은 연봉 1억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고 했지만 결국 회사 감사팀에 걸려서 바로 잘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업계에도 소문이 나서 취업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있으니 다른 직종으로 이직도 쉽지 않았고요. 그로부터 얼마 뒤 형님한테 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제안했던 자리는
화까지 내면서 됐다고 거절해놓고 그 자리라도 줄 수 없냐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버님과 형님을 직장에서까지 보고 싶지 않았고 그 사이 직원도 새로 뽑아서 더는 직원이 필요 없었기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동서, 어떻게 안 되겠어? 네, 안 되겠네요. 1억이야? 저번에는 일해보라고 하더니 혹시 내가 전에 섭섭하게 해서 그래? 그럼 내가 사과할게. 동서네 회사 매출액 장난 아니던데 우리 남편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려워요. 아주버님 들어오시려면 잘 다니고 있는 직원 한 명이 나가야 하는데 면접 보고 들어온 직원은 어떻게 나가라고 해요. 아주버님 명문대도 나오고 있으니 좀 더 알아보세요. 세상에 아주버님 일할 회사가 없겠어요? 그럼 저 지금 좀 바빠서 그만 끊을게요. 저나 남편이나 바보같이 마음 약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정말 형님네한테 내줄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형님은 저한테 잘 보이려고 밑반찬도 싸서 집으로 가져오고 제 딸 다민이에게도 엄청 잘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저러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전혀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다민이 하원시키려고 왔어. 부모 아니면 하원 안 해줘요. 잘 아시면서. 알지. 그래도 다민이가 날 모르는 게 아니까 혹시나 하고. 앞으로 동서 바쁘니까 내가 다민이 하원시킬까? 아니요. 안 그러셔도 돼요. 그래 그럼. 이거나 받아. 또 반찬 가지고 오셨어요? 저번에 보니까 다민이가 소시지 볶음 좋아하더라. 그거 좀 했어. 네, 잘 먹일게요. 그리고 자 이거 다민이한테 줘. 큰엄마가 주는 용돈이라고 전해주고. 됐어요. 건우랑 진우한테 주세요. 저는 형님이 주는 반찬만 받고는 딸을 하원시켜 집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형님이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용돈이라고 주는 것도 주머니에서 꾸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였는데 액수를 떠나 형님에게는 뭐든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암튼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일 열심히 하며 살았고 남편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승진도 했습니다. 연봉은 여전히 적지만 그래도 남편은 자기 회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회사 그만두고 저랑 같이 일하겠다고 해도 저는 상관없었는데 오히려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뒤 둘째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과 너무 바라고 있었기에 정말 감사했어요. 첫째와는 다르게 입덧도 거의 없어서 잘 먹느라 살이 좀 찌긴 했지만 주변에서는 오히려 살도 붙고 얼굴도 더 폈다고 하니 괜히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아버님도 제 임신 소식을 들으시고는 먹고 싶은 건 없는지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뭐 좀 먹었어? 네, 아버지. 너무 먹어서 탈이에요. 잘 먹으면 좋지. 네가 옆에서 좀 잘 챙겨라. 네, 걱정 마세요. 아버님이셔? 자기 엄청 챙기시네. 나 좀 바꾸지. 그냥 끊었어? 시간도 늦었고 얼른 쉬라고 하시네. 내일 자기가 통화해봐. 다민이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주말에 다민이랑 같이 아버님 댁에 갈까? 좋지. 그동안 남편이나 저나 형님네한테 무시받으며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지만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이렇게 된 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말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도 잘 나갈 때 더 겸손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매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작년부터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더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곧 태어날 둘째까지 저희 가족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